순례자들의 도시라 불리는 바라나시, 해변 도시인 고아, 그리고 인도의 스위스 마날리 등을 중심으로 아주 극성이라는 이 범죄, 바로 약물 강도 및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한국 대사관에서 꼭 당부하는 게 있는데요. 공짜 음료만 조심해도 80%는 안전하다입니다. 현지인이 베푸는 친절인 척하며 짜이라 불리는 차나 인도식 요구르트 라시를 주는 겁니다. 이 음료는 그냥 음료가 아닙니다. 수면제나 마취제를 탄 음료인데요. 이걸 몸으로 마셨다가는 바로 범죄 타겟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짐을 몽땅 털어가는 것도 무섭지만 더 끔찍한 건 바로 성범죄. 실제로 인도에서 여러 나라의 여성 여행객들이 성범죄에 노출된 사건들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인도에서는 술보다 구하기 쉬운 게 말이 하나입니다. 마약 해볼래? 좋은 거 많아? 라면서 우리 합법이야? 라고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한 여행객이 겪은 일을 예를 들면요. 인도 요구르트인 라시를 먹으려다가 스페셜 라시라는 음료가 있어가지고 그걸 골랐어요. 알고 보니 마리화나의 일종인 방이 든 음료였습니다. 좌측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노란 빛을 띤 게 마약이 들어있는 스페셜 라시입니다. 근데 이걸 마시면 기분이 무척 업되면서 취하고요. 심할 경우에 정신까지 잃을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 스페셜 라시를 원하냐라고 물을 경우 무조건 노방 라시, 저스트 노말 라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방 라시 시작. 노방라시 저스트. 스페셜 라시 아니, 그거 안 돼. 아, 자꾸 먹으려고 그래. 낯선 사람이 뭐 사준다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라는 말은 뭐 어릴 적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잖아요. 그때의 기억을 살리셔서 자동 반사 모드로 낯선 사람이 뭐 준다고 해도 절대 남의 짐 대신 들어주면 안 돼! 남이 맡긴 가방 속에 마약이 들어있어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마약 밀수에 이용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현지 공항에서 발각되면 즉시 체포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 몰랐어요 라는 말은 통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예방법은 단 하나뿐이죠. 바로 처음부터 매몰차게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작은 행위가 어떤 불행과 범죄를 초래했는지 다양한 사례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인이 짐 운반을 부탁하는 경우입니다. 2004년 평범한 주부였던 장미정 씨는 남편의 지인에게서 사례금 400만 원을 줄 테니 프랑스로 금광 원석을 갖다 달라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하지만 파리 오를리 공항에 도착하고 보니 가방 속에 있는 건 원석이 아니라 마약, 코카인이었습니다. 장미정 씨는 그 즉시 마약 운반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카리브해에 위치한 마르티니크 뒤코스 교도소에서 억울하게도 1년을 넘도록 살아야 했습니다. 아 진짜 억울하다. 참고로 이 안타까운 사연은 2013년 전도연 주연의 영화 집으로 가는 길로 각색되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다큐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저때 저 영화도 굉장히 화제였죠. 그리고 이 사례가 가장 흔한 수법인데요. 공항에서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자신의 짐을 맡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짐이 20kg을 초과해서 추가 요금 내게 생겼어요. 잠시만 제 짐 좀 나눠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이러면서 마약이 든 가방을 내 손에 떠넘기는 겁니다. 즉 누군가가 나에게 내 짐 좀 들어줄래? 라고 부탁할 때는 죄송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짐은 내가 들기. 온화한 날씨와 황금빛 모래해변, 거기에 열대 식물까지 둘러싸이는 멕시코의 항구 도시 아카풀코. 자,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휴양지가 2016년 멕시코의 비정부 기구에서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50개 도시 중에서 무려 4위를 차지한 건데요. 자, 아카풀코의 두 얼굴, 범죄 도시의 얼굴은 정말 참혹 그 자체입니다. 2013년 스페인 관광객의 숙소에 복면을 쓴 괴한들이 잠입해 총기로 위협을 하고 금품 탈취에 성폭행까지 저질렀고요. 어머나. 또 2016년에는 해변을 사이에 두고 경찰과 무장괴한들이 총격전을 벌여 그 부근에 있던 관광객들은 레스토랑, 상점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총성이 멈출 때까지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세계적인 휴양지라면서요. 거의 뭐 말씀만 들으면 범죄 도시인데. 네. 그 이유는 바로 아카풀코에서 활동하는 마약 조직 때문입니다. 마약 조직들이 아카풀코의 주도권을 놓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혈투극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경찰이 수시로 시내에 주둔하며 순찰을 하고 있지만 이것만 무조건 믿을 수는 없는 이유. 자, 2016년 멕시코 유력 일간지 알사에 의하면요. 아카풀코에 있는 천여 명의 지역 경찰들 중
무려 52%가 범죄 집단과 결탁해 손을 잡고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그래도 이 무법 천지 범죄 도시에 조그만한 희망이 보이는 게요. 멕시코에서는 해군 부대를 동원해 아카풀코의 마약 조직을 속당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9년 10월 8일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유폴라에 거주하던 제이미슨 가족이 새로 이사할 지역을 알아보기 위해 다 같이 집을 나선 뒤 감쪽같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그로부터 8일 뒤 가족이 살던 마을로부터 약 1시간 떨어진 곳에서 제이미슨 가족의 트럭이 발견됐고요. 트럭 안에는 부부가 사용하던 휴대폰과 자동차 열쇠, 현금 약 3,600만 원이 발견됐지만 제이미슨 가족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현금을 3천만 원씩이나 차에다 넣고 다녀요? 근데 이런 생각 안 해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집단 자살? 호호. 집단 자살? 돈을 놓고 새로운 집을 찾으러 다니는 와중에? 실종된 제이미슨 가족을 찾기 위해 몇 달간 100여 명의 인력과 탐지견 또 헬리콥터까지 동원됐지만 수색 실패. 그들의 행방에 대한 그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는데요.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3년 11월 제이미슨 가족의 트럭이 발견된 곳과 약 4.8km 떨어진 산비탈에서 제이미슨 가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남편인 바비 제이미슨의 두개골에서 의문의 구멍이 발견됐지만 시신이 심하게 부패해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었는데요. 총상인가요? 두개골에 구멍이면? 거의 그렇겠죠. 근데 이게 시신이 좀 빨리 발견됐어야지 뭐 사인을 알 텐데 지금은 그 구멍 가지고도 알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인 거죠. 네. 이들의 의문스러운 죽음에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혹시 숲에서 길을 잃고 죽은 거 아닐까요? 하지만 새 집을 알아보러 가던 중이던 그들이 갑자기 차에서 내려 숲에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이미슨 가족을 지켜본 주변인들은요. 제이미슨 부부가 실종되기 몇 주 전부터 마치 마약에 중독된 듯 굉장히 초췌해 보였다고 하는데요. 마약이구나.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그들이 살던 집 앞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녹화 영상 속에서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아무런 대화 없이 무표정으로 짐을 옮기는 부부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마약거래 그 대금인가 보다. 자, 경찰 또한 마약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집과 트럭을 모두 수색해봤지만 이들이 불법 약물을 복용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더욱더 미궁 속에 빠뜨린 목사 지인의 충격적인 증언. 그 부부 그 집에서 귀신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제이미슨 부부가 집에 귀신이 있다며 이사를 가야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쫓기든 나왔다. 그렇죠. 쫓기든 나왔을 수 있겠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서리시에 거주하는 로버트 데니스 블레어 애덤스. 그는 건축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30세 남성이었는데요. 그런데 애덤스 진정해. 요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며칠 뒤인 7월 5일 애덤스는 약 700만 원의 현금과 귀금속을 들고 갑자기 미국 시애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거액의 현금을 소지한 데다가 과거 마약 투약 전과 때문에 마약 거래상으로 의심받은 애덤스는 미국 입국 금지 처리,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뭐 아까 직장인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회사는 어쩌고 갑자기. 네. 또 갑자기 이렇게 돈 들고 막 미국에 왜 간 거예요? 아 이거 그러면 마약 거래 전과가 있었다니까. 네네. 마약 조직한테 막 협박당하거나 막 그래서 도망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허. 미국에 가지 못한 애덤스는 며칠 뒤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친구를 찾아가 자신을 제발 미국에 데려다 달라며 애원했는데요. 친구의 도움을 받지 못한 애덤스는 결국 1996년 7월 10일 홀로 차량을 렌트해 미국 국경을 넘었고요. 이후 그는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에 위치한 한 모텔로 향했습니다. 멀리도 갔다. 그런데 말입니다. 애덤스는 체크인을 한 뒤에도 방에 들어가지 않고 불안한 모습으로 로비에서 서성거리다가 1시간 뒤 갑자기 모텔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7시 30분 애덤스는 모텔 인근의 한 주차장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아이고 정말 누군가한테 쫓기고 있었나 보네요. 더욱더 이상한 건 사건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애덤스의 못이 벗겨져 있었고요. 그의 이마에서 무기에 의해 공격을 당한 흔적이 발견. 그리고 조사 결과 결정적 차이는 복부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인한 폐혈증 쇼크로 밝혀졌습니다. 복부에 있는 강한 충격이면 엄청난 주먹 같은 걸로 맞았다든지. 어쨌든 자살이 아닌 타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은요. 애덤스의 시신 주변에 약 460만 원 상당의 독일, 캐나다, 미국 지폐들이 흩뿌려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애덤스의 손에서 살인범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 한 올을 발견. DNA 검사를 했지만 범인은 특정하지 못했고요. 결국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과연 애덤스는 무엇으로부터 도망을 친 걸까요? 대체 범인은 왜 그를 살해한 걸까요? 1977년 1월 4일 일본 도쿄에서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 16세 소년 사망한 채 발견. 공사장 인부 사인은 모모 속 독극물. 두 사람의 사인은 청산 중독이었습니다. 야, 그러면 이 청산가리가 든 무언가를 먹은 거예요, 두 사람 다? 즉사 아니에요, 즉사? 거의 즉사죠. 그죠? 저거는 오래 못 버텨요. 원한에 의한 건가요? 자, 경찰 조사에 따르면요. 16세 소년은 사망 전날인 1월 3일 시나가와역 인근 공중전화 부스에서 미개봉된 콜라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다음 날 새벽 1시경 콜라를 마시고 사망. 같은 날 오전 8시 15분경 공사장에서 거품을 물고 사망한 인부 옆에서도 이 콜라병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한 인부 역시 인근의 또 다른 공중전화 부스에서 문제 콜라를 주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누가 의도적으로 이제 공중전화 부스에 청산을 탄 콜라를 둔 거는 팩트인 것 같은데 아니면 혹시 저 콜라 회사의 앙심을 품고 어떤 그 이미지를 추락시킬 의도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블랙 컨슈머. 네. 이후 일본 경찰은요. 공중전화 부스의 콜라를 절대 드시지 마시고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했는데요. 그러나 용의자, 또 범행 동기 등에 대한 그 어떤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해당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로 추정되며 한순간 일본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묻지마 범죄인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분노, 앙심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얼마나 무서울까, 동네 사람들. 다 망해라. 자, 그런데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인 2월 오사카의 한 30대 회사원이 출근 도중 공중전화 부스에서 미개봉 콜라를 발견한 뒤 마셨고요. 결국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이송됐는데요. 그러나 정말 천만다행히도 그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운 좋게 목숨을 구한 이 남성이 병원에서 퇴원한 바로 다음 날 돌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겁니다. 어머, 왜?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 따르면 해당 남성이 청산 콜라 사건을 알고도 자신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됐다는 것이 부끄럽고 면모가 없다는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게 왜 자살할 이유예요? 자, 그런데 그가 콜라를 마시는 걸 봤다는 목격자도 없었고 또 청산 중독 증상이 없었다고 보도되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범인 아니야? 설마. 갑자기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 아, 왜냐면 수사가 쪼여오잖아. 그러니까 나도 피해자인 척 하려다가 마시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입으로 적시다가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나 그 역시 사건과 관련된 그 어떤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일본의 청산 콜라 살인 사건은 1992년 1월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2017년 말레이시아의 한 클럽. 40대 여성 헬렌 로가 갑자기 현기증을 호소하더니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잠시 후 눈이 뒤집힌 채로 입에 거품을 물더니 급기야 피까지 토하던 그녀. 심지어 자신의 혀를 깨물며 자해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 놀란 친구들이 그녀를 도우려 했지만 헬렌은 친구들을 마구잡이로 물기까지 왜? 괴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병원에 이송된 헬렌은 결국 혼수 상태에 빠진 지 6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유행했던 드라마 그 좀비들 많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막 정체가 바뀌면서 막 사람들 공격하고 막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지구학이잖아, 지구학.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당시 말레이시아에서는 헬렌처럼 괴이한 행동을 보이다가 사망한 사람들이 최소 10명 이상, 불과 한 달 사이 10명이 의문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뭐야?
비슷한 증상으로 사망을 했다니까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일까 봐 걱정이네. 한순간에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의 정체는 바로 동그랗고 납작한 알약 한가운데 새겨진 유명 SNS의 좋아요 로고. 어머. 그러니까 헬렌을 포함한 사망자들은 일명 좋아요 알약으로 불리는 신종 마약을 복용한 뒤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거 환각을 유발하고 말잖아요. 보통 뭐 중독에 빠지긴 하지만. 근데 8명이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걸로 보면은 저 알약에 뭔가를 또 추가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약간 독약 같은 거를 네. 주입을 했다거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좋아요 알약은 강한 각성 및 환각 효과 등을 일으키는 엑스터시의 한 종류로요. 더 큰 문제는 불법으로 거래되는 만큼 성분과 복용량 등 명백한 제조 기준이 없는 것. 이로 인해 부작용이 더욱 심각하고 급기야 복용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겁니다. 어쨌든 저 알약을 제조한 사람은 뭐 찾거나 뭐 잡거나 그랬습니까? 이 좋아요 신종 마약은 불법으로 암암리에 유통되는 만큼 현재 그 배후나 범인을 밝히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친숙함을 가장한 악의 세계. 지금도 어디선가 유통되고 있을지 모르는 미스터리한 죽음의 신종 마약. 더 이상의 피해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2009년 폐렴과 빈혈, 약물 중독으로 32세 젊은 나이에 사망한 할리우드 스타 브리트니 머피. 많은 팬들이 갑작스러운 그녀의 죽음에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그녀의 지인과 친구들은 브리트니의 죽음에 남편 사이먼이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이유, 시나리오 작가인 남편 사이먼 몬잭은 브리트니 머피와 결혼하기 전부터 자신이 마돈나와 데이트한 재력가라는 등 온갖 거짓말로 영화계 인사들을 속여왔습니다. 그래서 브리트니가 그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우려, 실제로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는데요. 매니저랑 코디가 왜 필요해? 내가 관리해주면 되잖아. 지금 밤이 넘어가? 이제 샐러드만 먹어. 그리고 내일 성형외과 예약했으니까 상담 받고 오라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뭐야? 남편 사이먼은 브리트니의 일부터 사생활, 인간관계, 체중까지 모든 것을 간섭하고 통제했습니다. 이건 의처증 수준이 아닌데? 이건 뭐야? 약간 뭐 가스라이팅도 있고 집착하고 통제 이런 거를 강하게 하는 약간 아픈 사람인데요. 내가 원하는 유형대로 있어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그거. 브리트니의 죽음을 조사한 검식원에 따르면 병원에 데려가 제대로 된 치료만 받았어도 그녀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쉽다. 그녀가 사망했을 당시 집에서 무려 90여 개의 약물이 발견. 아유. 경찰 조사 결과 남편 사이먼은 아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가명까지 동원해 약을 처방받는 데 그쳤는데 도라이네.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 사이먼 말고도 사람들이 의심한 용의자는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브리트니의 엄마 샤론. 뭐야? 친엄마? 브리트니 사망 이후 충격적이게도 사이먼과 샤론, 즉 사위와 장모가 브리트니가 사용하던 한 침대를 같이 사용했다는 건데요. 에이 뭐야? 막장 드라마 편인가 오늘? 게다가 두 사람 모두 브리트니의 부검을 반대. 어머. 그래서 사람들은 두 사람이 내연 관계였으며 브리트니를 살해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저 엄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브리트니가 사망한 지 5개월 뒤 유력한 용의자 중 한 명이 제외됐습니다. 왜냐? 남편 사이먼 역시 아내가 사망한 집에서 폐렴과 빈혈, 약물 중독, 그녀와 똑같은 사인으로 갑자기 사망. 남편이 죽었어? 아니 처음에 남편이 의심스러웠거든요. 근데 자기도 같은 이유로 죽은 거네요? 이게 뭐야? 너무 이상하다. 유력한 용의자였던 남편 사이먼이 사망하자 일각에서는 샤론이 사위인 사이먼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 뒤 딸 브리트니를 살해했고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자 사이먼 역시 살해했다고 추측했는데요. 만나지 말았어야 돼. 심지어 브리트니가 사망한 지 약 4년 후 그녀의 아버지에 따르면 딸의 머리카락에서 위험 수준의 중금속이 발견. 딸이 독살당했다고 주장했고요. 앞서 2011년 엄마 샤론이 브리트니 집을 처분하고 이후엔 그녀의 의상과 여권까지 판매했다며 딸을 애도하기보다는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딸의 죽음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샤론은 딸 살해 의혹을 부인했고요.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 채 브리트니 사망 후 13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 그녀의 죽음은 누군가에 의해 계획된 걸까요? 아니면 부부에게 닥친 우연한 비극이었을까요? 범죄와의 전쟁 미스터리 사건 편 19, 8회를 공개합니다. 호주 멜버른 모모의 전쟁. 1998년부터 호주 멜버른에서 2010년까지 끊임없이 발생한 살인 사건들. 해당 사건들의 배후로 지목된 주요 용의자는 윌리엄스 패밀리의 두목인 칼 윌리엄스. 사건의 발단은 1998년 멜버른 주요 범죄 조직인 칼튼 크루의 우두머리 알폰소 간지타노와 마약 거래의 핵심 인물 찰스 헤갈지가 살해당하면서부터였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으로 지하 세계의 세력 균형이 깨지며 권력 다툼이 발생. 그 과정에서 윌리엄스가 다른 조직 우두머리에게 총을 맞으면서 갱들의 전쟁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이후 총격전은 물론 자동차 폭탄의 방화까지 범죄 스릴러 영화를 방불케 하는 사건 사고들이 이어졌는데요. 그렇게 사망한 사람만 36명 이상. 죽은 사람만 36명이면 뭐 부상당한 사람까지 합치면 엄청난 피해자들이 있었겠는데요? 용의자가 명확해 보이는데 이게 왜 미스터리예요? 경찰은 칼 윌리엄스가 최소 10건 이상의 사건의 배후라고 생각은 했지만 우리 형님은 잘못 없어요. 제가 그냥 쐈다니까요. 그러다 2004년 윌리엄스는 마약 밀매 혐의로 징역 선고를 받고 수감. 하지만 그가 수감된 후에도 계속해서 희생자는 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스 말고도 좀 범인이 있다든지 아니면 수감된 상태에서 배후 조종을 그렇죠.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희생이 좀 나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던 중 2006년 2월 6일 한때 변호사였지만 마약 밀매 조직의 주요 인물이던 마리오 로코 콘델로가 집 앞에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그는 살해 음모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고 그가 살해하려고 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칼 윌리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살해하려고 하자 이제 윌리엄스가 복수를 한 거네요. 미리 손을 쓴 거네요. 그러니까 당시 감옥에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주를 해서 살인 사건을 좀 일으킨 거네요. 그렇죠. 경찰 역시 콘델로 사망 사건의 배후로 윌리엄스를 지목. 윌리엄스는 콘델로 사건을 포함해 다른 4건의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과 징역 25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습니다. 근데 이거 증거 찾기 진짜 어렵겠다. 너무 어렵죠. 근데 5건에 대한 살인만 인정이 됐다는 건데요. 그럼 나머지 사건의 범인은 따로 있다는 거네요, 또? 윌리엄스가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에도 사망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2010년 4월 드디어 10년 넘게 이어진 갱들의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후 윌리엄스가 동료 수감자에게 구타당해 사망. 윌리엄스가 죽자 거짓말처럼 더 이상의 희생자는 발생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드러난 게 없이 미궁으로 그냥 덮어진 거네요, 이건. 범죄와의 전쟁 미스터리 사건 편 19, 7위 공개합니다. 모모 없는 식료품점 살인 사건. 2007년 호주 뉴캐슬 87세 프랭크 뉴베리는 58년 동안 성실하게 식료품점을 운영하며 한 커뮤니티로부터 세계 최고의 식료품 상인으로 선정될 만큼 지역사회에서 명망이 높았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환한 대낮인 오후 4시 15분 프랭크가 자신의 가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머. 당시 뉴베리의 시신은 뭉툭한 것에 구타당한 상태로 카운터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게다가 카운터 금고는 텅 빈 채로 열려 있었죠. 이러면 이게 강도살인 사건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이거 사정도 잘 모르는 강도가 와서 협박하고 돈 털어가고 죽이고 이게 너무 그려지네요. 경찰도 처음에는 강도 살인 사건이라고 판단. 하지만 뉴베리의 주머니에서 하나로 약 135만 원의 돈이 그대로 발견되며 어허. 단순 강도 사건이 아니라는 데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도면은 주머니를 뒤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아한 거는 네네. 지역에서 되게 존경받는 분이라고 그랬죠. 명망이 높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원한을 살 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데 뉴베리의 살인 사건에 의문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뉴베리는 살해당한 날 오전 릴리 우드라는 친한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88세였던 우드 또한 불과 10일 전 뉴베리의 가게에서 1km도 떨어지지 않은 자신의 집 테라스에서 누군가에게 둔기에 의해 폭행당해 사망했던 것인데요. 어머. 저 노인을 저렇게 아유 참. 그러면 범행이 비슷한 연쇄살인인가요? 타겟도 노인이라는 점이 같죠.
경찰은 뉴베리가 사망했던 날 식료품점을 방문했던 모든 사람들을 조사하고 DNA를 채취, 그렇게 용의자를 2명으로 추렸습니다. 한 명은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마약 중독자로 사건 당일 2번이나 뉴베리의 식료품점을 방문. 그리고 또 한 명은 자신이 뉴베리를 죽였다고 자랑처럼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말만 들어서는 누가 범인인지 뭐 알 수가 없는데요. 진짜. 그래서 좀 밝혀졌습니까? 정신분열증을 앓던 마약 중독자는 뉴베리 식료품점을 2번 방문한 것 외에는 별다른 수상한 점이나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고요. 자신이 뉴베리를 죽였다고 말하고 다닌 사람 역시 그의 주장 이외에는 아무런 혐의점도 또 증거도 없었습니다. 2012년 우주를 살해한 범인은 다행히 검거, 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뉴베리 살인 사건은 여전히 이유도 범인도 모른 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야, 존경받던 분인데 이미 또 15년이 지나버렸어요. 네. 근데 범인을 찾기 굉장히 어렵겠지만 어떻게라도 조금 억울한 죽음의 미스터리가 풀렸으면 좋겠네요. 아름다운 카리브해가 펼쳐진 관광낙원 도미니카 공화국. 그런데 2019년 5월 25일 도미니카의 한 호텔 투숙객인 베르너 사망. 닷새 뒤인 5월 30일엔 또 다른 호텔 투숙객인 홈즈와 데이가 사망한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이 세 사람의 사망 사건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우선 똑같은 사인. 사망한 세 사람 모두 술을 마신 뒤 갑작스러운 호흡 부전과 폐 부종으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뭐 술에 뭐가 있나? 술 독탔네. 일단은 그게 제일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근데 그랬다면 그 술을 마신 게 3사람밖에 없을 리는 없고 다른 사람은 왜 괜찮았을까? 아하. 같은 술병인데 술잔이 달랐거나.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사망한 세 사람 모두 미국인 관광객이라는 사실. 심지어 이 사건이 보도된 뒤 호텔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는데 다음 날까지 복통에 시달렸어요. 귀국해보니 살충제에 중독됐다고 하더라고요. 제 동생도 호텔 미니바에서 음료수를 마신 뒤에 죽었어요. 네, 도미니카 여행 중 호텔 방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고 구토, 설사 등의 경험을 했다는 미국인 관광객들의 증언이 속출. 그리고 도미니카 여행 중 사망한 미 관광객의 유족들 역시 그들이 호텔에서 술이나 음료수를 마신 뒤 사망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자, 알고 보니 1년 사이 도미니카 여행 중 돌연사한 미국인 관광객이 최소 11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 사람만 노린 테러 아니에요? 아하. 자, 이는 도미니카 미국인 관광객 연쇄 의문사로 보도되며 큰 파문을 일으켰고요. 결국 미 FBI가 우선 베르너와 홈스데이 커플 이 세 사람이 사망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수사 결과는 살인이 아닌 자연사. 그리고 이 사건으로 관광 산업에 큰 타격을 입은 도미니카 공화국 측은요. 미국인 연쇄 살인 의혹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워낙 많은 관광객이 있고 그중에 일부다. 자, 하지만 유족들은요. 도미니카 미 관광객들의 죽음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도미니카에서 발생한 미국인 관광객들의 잇따른 죽음. 과연 그것은 우연에 불과했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위험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2013년 10월 일본 군마현 다테바야시 25세 여성 스즈키 치히로에게 연락한 38세 남성 나가이 타가오. 낮에 같이 밥 먹은 남자 누구야? 그 남자랑 무슨 사이냐고? 아무 사이 아니라니까. 거짓말! 지금 네 집 앞이야. 너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일단 뭐 남자가 굉장히 화가 나 있고 어쨌든 의심받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두 사람은요 커플이 아니었습니다. 커플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미 헤어진 사이. 그럼 남이네. 뭐야 끝났으면 끝난 거지. 저렇게 딴 얘기할 남자를 권한도 없어요. 그럼 만나던 말던 무슨 상관이세요? 뭐하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구질구질한 내용이네. 집착하고 그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치히로에게 재결합을 강요하던 타가오는 급기야 그녀를 폭행하고 스토킹. 결국 견디다 못한 치히로는 몰래 이사한 뒤에 타가오가 자신을 찾을 수 없도록 주민대장 열람 제한까지 신청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이사까지 했고 완전히 그냥 그 남자한테 벗어나려고 시도는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치히로가 이사를 가자 분노에 타오른 타가오. 감히 날 피해 숨어? 두고 봐. 내가 반드시 찾아낸다. 그는 치히로를 찾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찰서죠? 불법 각성제 갖고 있는 사람들 신고하려고요. 뭐?
치히로 가족의 차에 몰래 불법 마약 성분이 든 각성제를 가져다 둔 타가오. 헐. 그는 이 일로 치히로 가족이 체포되면 치히로가 가족들 면회를 올 거라 생각한 겁니다. 아, 사이코패스구나. 사이코패스. 가족이 경찰서에 가면 얘가 면회를 오니까 그러면 쫓아가서 집이 어딘지 알아내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이코패스. 다행히 치히로의 가족들은 누명을 벗으며 체포되지 않았고요. 치히로를 찾으려던 타가오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타가오. 얼마 뒤 2차 계획에 돌입합니다. 바로 치히로 아버지의 차에 몰래 GPS를 부착한 것이지요. 헐. 이후에 딸의 집에 방문하는 치히로의 아버지를 미행했던 타카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 치히로, 내가 말했잖아. 넌 날 벗어날 수 없다고. 또 찾아냈으니까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 정도의 집요함이면 어디로 가든 찾아낼 것 같아요. 진짜 너무하네. 타카오가 치히로의 집을 찾아내고 며칠 뒤인 2014년 2월 19일 안타깝게도 차량 안에서 머리에 충격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된 치히로. 뭐? 그리고 얼마 뒤 스토커 타카오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숨막히는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 과도한 집착, 어긋난 소유욕이 가져온 비극적인 결말뿐이었습니다. 2015년 9월 한낮의 파리. 관광객으로 보이는 한 노인이 길을 가던 두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 저기 길 좀 물읍시다. 노인의 물음에 친절하게 대답해준 여성들. 그리고 얼마 뒤. 지갑 갖고 있지? 당장 내놔. 뭐야? 할머니가 강도였어요? 같은 할머니가? 길 물어보더니 강도예요? 자,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요. 피해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지갑이요? 여기 있어요. 현금이 얼마 없잖아. 계좌 비밀번호 뭐야? 비밀번호 1, 2, 3, 4. 여성들은 이 노인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노인의 요구대로 순순히 금품을 주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뭐야? 할머니가 혹시 뭐 주술 같은 거 걸었어요? 노인은 지도를 가리키며 길을 묻는 척하면서 여성들이 지도를 보려고 집중하는 그때 여성들의 얼굴에 마약 가루를 물어버린 겁니다. 와, 여기다가 가루를 놨다가? 악랄하다 악랄해. 이거 영화로 만들면 대박이다. 여성들이 흡입한 건 스코폴라민이라 불리는 마약, 일명 악마의 숨결. 이 스코폴라민은 소량만 흡입해도 강력한 환각작용을 유발, 와. 무능력, 무의식, 무저항 상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피해 여성들은 마치 좀비처럼 본인의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요. 노예라도 된 듯 노인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따랐던 겁니다. 자, 그리고 설사 약 기운이 떨어진다고 해도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아무런 기억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완전 범죄야. 특화돼 있는 무섭다. 마약이네. 근데 대낮에 파리 번화가에서 일어난 일이래잖아요. 어디 음침한 데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디 뭐 무서워서 어디 가겠어요? 자, 노인을 포함한 3명의 일당은 이 같은 수법으로 최소 20차례 강도짓을 감행. 자, 또 다른 피해자 중 한 명은 무려 11만 2,500달러, 한화 약 1억 5천만 원을 갈취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마약, 이 스코필라민의 원산지인 콜롬비아에서는 성폭행, 강제 장기 적출 등 매년 최대 5만 건의 스코필라민 관련 범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사람을 좀비, 노예로 만드는 무서운 마약, 악마의 숨결. 공포 그 자체인 이 마약은 영화 속에서나 일어나는 허구가 아닌 무섭고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최근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은밀한 대화가 오간다고 하는데요. 너 그거 구했어? 난 아직. 병원에선 처방을 안 해주더라고. 야, 무슨 걱정이야. 요즘 SNS에서 다 팔아. 같이 사자.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 이 약이 엄청난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 나비처럼 생긴 모양 때문에 일명 나비약이라 불리는 약입니다. 자, 요즘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 깡마른 몸매에 대한 병적인 선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위해 무작정 굶다 못해 먹고 토하기를 반복하는 일명 먹토. 또 씹기만 하고 뱉어버리는 일명 씹토에 그치지 않고 인위적으로 식욕을 억제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식욕 억제제를 구입해 복용하는 겁니다. 아 저걸 왜 선호할까?
마른 체형을 선호하면서 뭐 개말라, 뼈말라 뭐 이런 말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불법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약이면은 함부로 복용하면 절대 안 될 텐데 이거 큰일인데요.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의 일명 나비약을 은밀히 구해야만 했던 이유.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나비약의 성분은 일명 필로폰이라 불리는 메스암페타민과 유사합니다. 청소년들이 마약에 손을 댄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나비약의 일부 성분이 마약류로 지정됐을 만큼 중독성과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처방이 필수. 만 16세 이하 청소년에겐 처방하지 않고요. 일부 심각한 비만 환자들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단기간에 소량만 복용하는 약입니다. 하지만 살 빼는데 혈안이 된 일부 청소년들은 SNS 등에서 이 나비약을 불법적으로 구매, 남용하고 있는 건데요. 아이고. 결국 나비약 남용으로 인해 중독성, 환각, 환청, 공격성 증가, 자해 시도 등 끔찍한 부작용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마약류라고 하니 부작용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독 위험도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지난 6월 경찰은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 억제제를 불법 유통 복용한 혐의로 59명을 입건했는데요. 판매자, 구매자 모두 10대 청소년이 대다수. 그중에는 겨우 13살에 불과한 아이들도 많아 충격을 더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 불법 성행하는 마약성 식욕 억제제, 나비약. 부디 청소년들이 이 나비약의 위험성을 똑바로 인지하고 더 이상 부작용 또 피해에 시달리지 않도록 범죄 수렁에서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자, 혹시라도 방송 보시면서 뭐 관심을 기울였던 분이 있다면 이건 마약이니까 절대로 구매하려는 생각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도시는 안전합니까 싶고 9위를 공개합니다. 뭐뭐 만졌다가 마비? 이번 특종은 마치 도시 괴담에 나올 법한 끔찍한 스토리지만요. 더 이상 도시 괴담이 아닌 미국에서 현실로 일어난 끔찍한 실화입니다. 2022년 8월 16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에린 밈스는 생일을 맞아 한 식당에서 남편과 생일 파티를 했는데요. 그리고 부부는 즐거운 마음으로 식당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5분 뒤 밈스는 끔찍한 범죄의 희생자가 됐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5분 만에 범죄를 당했다고요? 5분 만에. 뭐 흔히 말하는 퍽치기 이런 건가요? 밈스가 쓰러진 이유 다름 아닌 쓰레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를 타기 전 조수석 손잡이에 휴지가 꽂혀 있는 걸 본 밈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손으로 휴지를 주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식당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차로 돌아왔는데 그 순간 And maybe like 5 minutes, my whole arm started tingling, started feeling numb, and then I couldn't breathe. I started getting hot flashes, my chest was hurting, my heart was beating really fast. 민수의 팔 전체에 마비 증상이 오더니 급기야 발열과 호흡 곤란 증상까지 발생. 결국 민수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도시 괴담 중에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현실판으로 벌어진 거네. 장갑을 끼고 다녀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열쇠 차고 장갑 끼고 이러다가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거. 밈스가 병원에서 소변, 혈액 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밈스의 증세는 급성 약물 중독. 더 큰 문제는 약물의 정체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밈스를 노린 거예요? 아니면 묻지마 테러예요? 알 수 없죠. 그것조차도 알 수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보통 차에 전단지 같은 것도 많이 꽂혀 있고 다 빼서 뭐 쓰레기 버리잖아요. 있으면 그냥 버리게 되잖아요. 누가 여기다 꽂아놨어? 그러고 버리겠죠. 야 이거는 그것도 아예 못 건드릴 거 아니야.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뭔지 모르니까.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밈스는 해당 사건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앞으로는 밖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쓰레기를 맨손으로 만지지 말라며 경고했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절대 쓰레기를 보더라도 맨손으로는 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영국 19세 여성 에버 킬링은 친구들과 함께 한 바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지럽더니 구토를 했고 걷지도 못했어요. 이상 증세를 호소한 킬링.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귀가했는데요. 그리고 다음 날 갑자기 팔이 부어올라 병원을 찾은 킬링은 알 수 없는 무언가에 오염된 주사 바늘에 찔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머,
몰래 또 무슨 약물 주입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사 테러 같이. 야, 그럼 뭐 구토가 걷지도 못할 정도면 이거 심각한 뭐 이상한 물질을 넣었나 보죠? 그리고 앞서서 2021년 10월 영국 친구들과 함께 클럽을 찾은 19세 여성 자라 오웬은 갑자기 블랙아웃. 집에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리가 아파서 보니까 바늘에 찔린 자국이 있더라고요. 불행 중 다행으로 끔찍한 성범죄에 희생되진 않았지만요. 오웬 역시 정체불명의 주사바늘 테러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니 범행 수법이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성들 노리는 어떤 범죄 같은데. 그런데 이 두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2021년 영국 2달간 주사기 테러 274건 발생. 2022년 프랑스 석 달간 주사기 관련 300건 이상 민원 접수. 이 밖에도 독일, 아일랜드, 스페인 등 유럽 곳곳에서 수십 수백 건의 주사바늘 테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숫자면 한 사람의 소행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 이게 근데 어떤 목적으로 왜 사람들 저렇게 찌르고 다니는 겁니까? 자, 유럽을 덮친 의문의 주사바늘 테러 사건에 각국에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어지러움, 구토 증상을 보이고 심할 경우 기절까지 했는데 문제는 피해자들을 찌른 범행 도구인 주사바늘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요. 피해자들의 이상 증상을 유발한 약물의 정체도 확인 불가. 확인 불가래. 뭔지도 몰라. 나도 모르게 누가 찌르고 간다니까 이거 너무 공포스러운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수백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주사바늘 테러의 배후, 범인에 대한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대체 뭘 원하는 건지, 뭐 왜 이러는 건지. 인신매매나 성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거든요. 빨리 잡아야겠는데요. 그렇죠. 유럽을 덮친 의문의 주사바늘 테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부디 하루빨리 범인이 잡히고 실체가 밝혀져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2022년 2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다니아 글래니의 결혼식. 축복과 행복이 가득해야 할 결혼식은 곧 악몽의 현장이 되고 말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결혼식 당일로 가보겠습니다. 야, 다니야 정말 아름답다. 아, 결혼 축하해. 아, 근데 갑자기 배도 아프고 어지럽고 토할 것 같네. 자, 어찌된 일인지 수십 명의 하객은 구토와 어지럼증, 환각 증세와 심지어 심장마비 증상까지 호소. 급기야 결혼식은 엉망이 됐고 구급차와 경찰차까지 출동했습니다. 야, 이거 한두 명도 아니고 필요한 음식이 문제인 거 아니에요? 거기 온 사람이 다 저렇게 아프면? 식중독 같이. 그러니까 집단 식중독 뭐 이렇게? 자, 하객 중 한 명이었던 캐디의 증언에 따르면 출장 뷔페 직원 브라이언트가 수상한 초록색 가루를 음식에 넣는 것을 우연히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캐디는 음식을 맛있게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초록색 가루는 신부의 은밀한 답례품이었는데요. 뭐야? 바로 대마초. 미쳤나 보네. 뭐라고? 자, 그러니까 결혼식의 주인공이었던 신부 다니아가 출장 뷔페 직원 브라이언트를 시켜서 결혼식에 참석한 손님들의 음식에 대마초를 넣었던 겁니다. 정신이 나가버렸네. 자기 결혼식에 왜 신부가 대마초를 준비를 해요?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니아와 브라이언트는 현장에서 달아났지만 곧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하객들은 신부가 본인 결혼식에 도대체 왜 음식에 대마초를 넣었는지 자초지종을 듣고 싶어 했지만 사과는커녕 묵묵부답으로 일관. 두 사람은 법의 처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식당의 리뷰 드립니다. 기자님들 이 리뷰를 보면 이 식당에 가고 싶으세요? 뭐야? 아니 별점 거의 뭐 테러 수준 아닙니까? 두 번 다시 안 먹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 보니까 저는 좀 손이 안 갈 것 같은데. 요즘엔 맛집에 가려고 방문 전에 가게마다 리뷰 별점 참고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이 별점을 이용한 신종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미국 내 식당들을 위협하는 신종 범죄로요. 식당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평가를 할 수 있는 G사이트 비즈니스 프로필 커뮤니티의 별점 테러. 그뿐 아니라
당장 기프트 카드 10만 원 주지 않으면 계속 별점 1점 테러할 겁니다. 어머. 협박까지 일삼는다고 하는데요. 아유. 그들의 목적은 역시나 돈. 인도에 거주 중인 범인은 최근 거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기프트 카드를 요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아, 저건 진짜 범죄네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저거 참고하고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협박하는 도구로 이용해서 돈까지 갈취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처벌을 강화해야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글 하나 올리는 거지만 저 그럼. 사장님이나 그 가족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도 이랬잖아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별점 테러, 미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 국내 배달 앱에 달린 후기입니다. 뭔 소리야? 콜라를 왜? 그 콜라는 시켜 먹는 거 아니야? 아, 콜라를 달라고? 그렇습니다. 주문자는 단순한 요구사항으로 생각했을지 몰라도요. 이처럼 해당 식당이 이벤트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별점, 리뷰를 빌미로 대가를 강요하는 경우, 그리고 거짓으로 리뷰를 작성할 경우 협박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영업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소개한 미국 식당 별점 테러 사건의 미국 법집행당국은 만약 범죄 표적이 됐다면 지역 경찰서와 FBI에 신고하십시오. 라며 권고했는데요. 분명한 범죄인 별점 테러. 이처럼 생각지도 못한 순간 나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고요. 순식간에 내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파고든 위험.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위협하며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신종 범죄. 이번 특종. 당신의 도시는 안전합니까? 자, 오늘 저희의 특종을 개인적 경험과 판단에 따라 지극히 주관적으로 심사해 주실 프리한데스크 형사 전문 변호사 이경민 님입니다. 당신의 도시는 안전합니까? 19, 17일을 공개합니다. 자동차 도둑들의 신종 범행 도구.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경찰에 따르면요. 최근 자동차 내 귀중품을 노리는 절도 사건이 다수 발생. 한 달에 무려 500건 정도 발생할 정도로 그 피해가 막심하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한테는 그렇게 좀 익숙한 범죄는 아닌데, 그죠? 예, 특히나 외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차 안에 뭔가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막 바로 유리 깨고 막 네네. 오디오 빼가고. 맞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절도 사건의 피해 차량 대부분이 자동차 내부가 잘 보이지 않도록 자동차 유리창을 진하게 썬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알고 값비싼 물건만 쏙쏙 가져가 버린 거지? 차 안에 지갑 등 귀중품을 둔 차량만 용케 골라서 범행을 저지른 도둑들. 멤피스 경찰에 따르면요. 진하게 선팅된 차량의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도둑들만의 신종 범행 도구가 있었습니다. 이거 저건가 보다. 편광 렌즈. 오. 그 왜 낚시하시는 분들 물속에 잘 보이게 하는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거 아닙니까? 저는 약간 제가 예상할 때는 MBG라고 그게 뭐죠? 나이트 비전 가더라고요. 그 군사 작전 할 때 이렇게 시커먼 데서도 뭔가 잘 보이는. 녹색 화면으로 이렇게 잘 보이게 하는 거 있죠. 설마. 미국 자동차 도둑들의 신종 범행 도구. 그건 말이죠. 저한테는 있고요. 두 기자님들에게도 있는 것. 바로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에? 멤피스 경찰에 따르면 도둑들은 이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진하게 썬팅된 차량 내부를 투시, 귀중품을 두고 간 차량만을 쏙쏙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에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있어? 또 모르는 척한다. 아니, 아, 좀 알려줘봐요. 자, 제가 취재하면서 범행 수법을 알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하지만 자칫 모방 범죄 우려가 있기에 구체적인 범행 수법은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궁금하다. 뭐냐? 아, 근데 스마트폰은 다 있는데 이게 범죄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건 무서운데요. 스마트폰을 악용한 도둑들의 신종 범죄. 범행 수법이 진화하는 만큼 그에 따른 대응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당신의 도시는 안전합니까? 19, 16위 공개합니다. 새 구두 줄게 헌 구두 다오. 2021년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 한 음악학교 교사인 20대 여성 A씨는 수업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던 중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합니다. 업무용 슬리퍼를 벗고
아침에 신고 왔던 구두를 다시 신었는데 아니, 헌 구두가 새 구두가 됐잖아. 분명히 아침에 A씨가 신고 왔던 낡은 구두와 디자인, 사이즈는 똑같은데 누구도 신지 않은 새 구두, A씨의 구두가 아니었던 겁니다. 보통은 새 구두가 헌 구두로 바뀌는 경우가 많지. 그렇지. 반대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 아니 뭔가 착각을 하고 잘못 신고 간 거 아닐까요? 수상함을 느낀 A씨는 그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2달여 만인 2021년 4월 30대 남성 카츠 히로아키를 범인으로 지목 체포했습니다. 진짜? 그리고 범인 카츠가 털어놓은 사건 전말. 사건 당일 A씨가 슬리퍼로 갈아 신고 업무를 보는 사이 아주 음흉한 마음이 생긴 카츠는요. 맞고 싶다. 그녀의 재치. 그녀의 발냄새. 유경험자입니까? 똑같네요 정말. 너무 메소드인데요. 변태 연기에 강합니다. 그래요? 예. 음흉한 마음이 생긴 카츠는요. A씨가 벗어둔 헌 구두를 몰래 훔쳤고요. 완전 범죄를 꿈꾸며 그 자리에 브랜드, 색상, 크기까지 똑같은 새 구두를 갖다 놨던 겁니다. 진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목밖에 안 나오네요, 진짜. 계획 범죄죠. 그 신발의 그 브랜드의 그 사이즈를 찾아왔다는 건. 이게 그건가요? 혹시 뭐 평소에 좀 연모하던 여성이랄지 뭐 사연이 있었습니까? 범인 카츠와 피해자 A씨는 서로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현지 경찰은 카츠의 너무도 엽기적인 범행 동기와 수법에 여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 그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요. 하지 마. 나 안 볼래. 지금. 하지 마. 그 결과 압수하지 마. 범인 카츠의 집에서는 서로 다른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각종 구두가 무려 20켤레 이상 발견됐습니다. 피해자가 A씨 한 명뿐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범인 카츠가 여자들의 구두에 손을 댔던 이유는 단 하나. 전 그냥 구두에 남아있는 여자들의 발냄새를 맡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의 변태스러운 취향 때문이었습니다. 조만간 봉준호 여러분 주제겠네. 동양권은 좌식 문화니까 신발 벗을 일이 많죠. 많죠. 알고 그게 아니어도 직장 출근할 때 직장에서 편한 신고 출근한 신발 벗어서 자기 책상 밑에 놓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저걸 훔치려고 계속 예의주시하며 스토킹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따라다니면서 어디 가나.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소름 끼치는 거지. 기분이 너무 나쁘고. 당연히 나쁘지. 그렇게 해야지. 이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 또한 피해자는 얼마나 소름이 돋고 불쾌했겠냐. 우리 주변에도 저런 범인이 살지 어떻게 하나. 끔찍하다라며 그의 엽기적인 범행에 경악했는데요. 헌 구두를 새 구두로 바꿔치기 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운 남자. 그릇된 욕망의 끝에는 결국 자멸만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도시는 안전합니까? 15일을 공개합니다. 이게 장난이라고? 모모 범죄.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여파로 신종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신 사기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그죠? 백신 놔주는 척하면 딴 거 놓고 빼돌리고. 뭐 어떤 걸까요? 아니면 이게 택배 많이 시키니까 뭐 물건 훔쳐가는 거? 코로나19로 학교와 기업 등에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강의 회의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온라인 플랫폼에서 욕설이나 음란물 등을 배포하는 범죄, 이른바 줌바밍이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줌바밍은 유명 화상회의 플랫폼인 Z사와 폭격을 뜻하는 바밍의 합성어로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줌바밍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4월에는 국내 한 고등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던 중 낯선 남성이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 당시 교사가 급하게 수업을 종료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헐. 2021년 3월에는 한 대학교의 온라인 강의 중 한 10대 소년이 난입해 욕설과 음란물로 도배, 난동을 피우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이 같은 줌바밍을 일종의 놀이문화로 인식, 그저 단순히 재미로 혹은 장난으로 온라인 테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줌바밍을 한 가해자가 욕설을 했을 경우 모욕죄에 해당.
음란물을 배포했을 경우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교사의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로 처벌이 가는 더 무거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런 범죄를 저지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뭐 손가락 하나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장난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정말 단호한 처벌을 통해서 경각심을 좀 일깨워야 될 것 같습니다. 날 못 잡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의외로 다 잡힙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당신의 도시는 안전합니까 싶고 14위를 공개합니다. 모모가 당신을 훔쳐보고 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특종은 저는 물론 전 기자님 그리고 한 기자님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시청자분들까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피해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자,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집안에서 나도 모르게 범죄에 노출된 사건인데요. 집에서 범죄에 노출된다고요? 2021년 11월 전국 700여 아파트 단지가 들썩였던 사건. 자, 해커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 웹사이트에 국내 아파트 내부로 추정되는 사진과 영상이 무더기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저게 어떻게 나와? 사진과 영상 속에는 거주자의 일상뿐만 아니라 알몸 사진 등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사진과 자료를 업로드한 해커는 하루치 영상의 0.1 비트코인, 당시 기준 약 700만 원에 판매하려고까지 했는데요. 자, 700의 아파트 단지 내 사람들의 사진과 영상이 유출된 경우 바로 아파트 거실 벽면에 달려있는 월패드. 현관 출입문, 난방, 환기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자, 월패드에는 보통 경비실이나 다른 가구의 영상 통화를 위해 카메라가 달려있죠. 해커가 이걸 해킹해서 실시간으로 집안을 들여다봤던 겁니다. 심지어 아파트 단지 내 월패드들은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어 해커가 한 가구만 해킹을 해도 이걸 통해서 아파트 전체의 월패드를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웬만한 아파트 저거 다 월패드 있잖아요. 아파트는 다 있다고 봐야죠. 네. 저게 문도 열리잖아요. 저걸로 그러네. 해킹하면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겠다. 침입이 그냥 가능한 거죠. 아니, 그럼 대처할 방법이 없나요? 이거 너무 불안한데요. 네. 다들 있는데. 해당 사건이 터지자 각종 아파트 커뮤니티에서는 월패드 카메라를 스티커 등으로 가린 인증샷, 저런 사진들이 화제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구별 망 분리를 의무화하는 조치에 착수, 일부 월패드 업체도 보안 프로그램을 추가 설치하며 영상 외부 전송 차단 등 긴급 대처에 나섰는데요. 보안 전문가들은 월패드에 부착된 카메라를 항상 가려두고 이 비밀번호를 설정하라고 권장.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인터넷 침해 대응센터 118에 신고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컴퓨터 캠이나 노트북 카메라는 이제 해킹 때문에 가려두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집에 있는 월패드까지 가려야 되는지는 몰랐어요,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네. 생활의 편리함을 위한 기술의 발전이 되려 범죄에 악용되는 현실, 다시는 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범인이 반드시 검거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도시는 안전합니까? 싶고 13위 공개합니다. 문 앞까지 온 위험. 이번 특종은 사진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저런 거 너무 무서워. 야, 지금 무슨 가루를 뿌려놓은 거죠? 방금 보신 모습은 현관문 잠금 장치에 붓을 이용해 밀가루를 바른 뒤 지문을 채취하려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게 말이죠. 경찰 과학수사대의 지문 감식 현장이 아닙니다. 과학수사대가 할 법한 전문 행동들을 그대로 범죄자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열쇠로 돌아가야 되나 싶다니까, 이런 거 보면은. 저게 제 주로 사용하는 번호를 알아낸 다음에 그걸 이제 조합하려고 했던 거죠. 조합이 쉽잖아요. 6이면 뭐야? 4, 4, 3, 1, 6, 4, 24. 이 24가지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경우의 수가. 다 계산해봤구나, 미리. 아니, 원래 4개면 그래요. 몇 가지 수법이 있는 거야? 밀가루 갖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밀가루 아까 저기 대기실에 아까 몇개 보이더라고요. 흘려놨더라고. 뭘 털어가려고. 자, 2022년 4월 서울시에서 발생한 이 사건. 남성 B 씨가 직장 동료였던 여성 A 씨의 집에 침입하기 위해 밀가루와 붓을 이용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했던 건데요. 20분간 계속된 침입 시도에 집안에 홀로 있던 A 씨는 공포에 떨어야만 했고요. A 씨에게 연락받은 남자친구가 찾아오자 B 씨는 도주를 시도.
결국 체포된 B씨는 주거 침입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와, 집에 사람이 있는데 저렇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있는 점좀 모르니까. 너무 무섭다. 아니, 알고 한 것 같은데? 아, 근데 밀가루로 비밀번호를 알아낸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진짜로. 거의 뭐 CSI나 뭐 국정원에서 하는 수사 기법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현관문 잠금 장치를 노린 범죄 수법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 1월에서 3월까지 대전과 천안 일대 아파트에서 다수의 절도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번에 도둑들의 범행 도구는 형광펜. 도둑들은 미리 비밀번호를 누르는 도어락에 형광펜을 발라둔 뒤에요.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면 집주인이 눌러서 형광펜이 지워진 위치를 보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게 저 여성 혼자 사는 그런 집에 이제 침입했을 경우. 특히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자,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비밀번호 입력 시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 몸으로 일단 가려서 비밀번호의 노출을 막는 거는 기본이고요. 또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을 좀 하시고 당연히 뭐 1, 2, 3, 4, 뭐 5, 6, 7, 8 이런 쉬운 번호도 금물입니다. 자, 그리고 지문이 남지 않도록 수시로 패드 부분을 자주 닦아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도어락에 지문이 남지 않도록 하는 안심 필름을 부착하는 것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게 있어? 갈수록 교묘해지는 지능 범죄, 경각심을 갖고 평소에 개인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당신의 도시는 안전합니까? 19, 12일 공개합니다. 절도범의 타깃이 된 모모. 이번 특종은 최근 미국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종 범죄 그 현장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가로등. 저차 너무 막 지금 가로등 날라갔죠? 추격전인데? 위험하다. 그렇게 가? 뭐 하는 거야? 아, 무슨 게임하듯이 저렇게 하고 있네?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래? 왜 사람 있는데 왜 촬영을 하는 아니, 거야? 저기는 인도예요. 사람 가는 지역이었어요. 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지? 최근 미국 전역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차량 절도 범죄. 특징은요. 범죄 타깃이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특정 브랜드 차량들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피해 차량 차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건 물론이고 해당 브랜드의 다른 차주들도 혹시 절도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하필 우리나라 차만 골라서 훔치는 거예요? 설마 이거 뭐 아시아인 혐오 뭐 이런 겁니까? 국내 특정 브랜드의 자동차가 미국의 10대 절도범들의 먹잇감이 된 이유. 현재 대부분의 국내 브랜드 차종에는 특정 칩의 신호가 없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엔진 이모빌라이저라는 도난 방지 장치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요, 이 도난 방지 장치 탑재가 선택사항. 그래서 과거 일부 시기에 생산된 국내 브랜드 차종에 이 도난 방지 장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도난 방지 장치가 없는 일부 국내 브랜드 차량이 절도범들의 타깃이 됐고요. 더 큰 문제는 해당 차량 절도 방법이 SNS를 통해 확산. You got a flathead. You stick your flathead right here, and just put the flathead in there. You break it. Then you start it with a charger piece, like this. Like if you used to have a Honda Air Q, you don't ever supposed to leave a plug-in piece right here. 야, 진짜 너무 쉽다. 이렇게 공유되면 엄청나게 피해가 났겠네, 진짜. 이렇게 손쉽게 차량을 훔칠 수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요. 미국의 일부 10대들 사이에서는 차량 절도를 인증하는 것이 유행처럼 퍼져서 하나의 챌린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와, 이거는 대책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갈수록 심각해지는 피해에 국내 자동차 브랜드의 미국 법인에서는요. 당국과 협력해 핸들 잠금 장치를 지원하고 도난 방지 보안 키트를 추가로 개발해 제공하겠습니다. 보안 장치가 탑재되지 않은 일부 차량 소유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특종은 사진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뭐야, 돈이 여기다 불타 있어요? 그치, 흘렸는데? 아, 근데 저거 집회 막 자기 마음대로 불태우거나 이것도 범죄거든요. 범죄죠. 우리나라는 네. 집회 훼손하면 범죄입니다. 네. 돈을 훼손한 이는 다름 아닌 돈의 주인들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감염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던 시기. 당시에 돈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염될 것을 우려해 일부 사람들은 지폐를 전자레인지나 세탁기에 돌려 돈이 훼손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중국 중앙은행에서는 지폐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서 일부 지폐를 격리, 폐기 처분에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근데 진짜 코로나 초창기에는 너무 이게 뭐 정보가 없으니까. 게다가 뭐 중국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초반에 감염자가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렇다고 중앙은행까지 나서가지고 폐기 처분을 했었던 줄은 몰랐네요. 이렇게 모두가 불안해하는 틈을 타서 202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심을 이용한 신종 사기가 등장합니다. 사기꾼들은 주택가를 돌며 중앙은행 직원이라며 위조한 신분증을 보여준 뒤 지폐나 동전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며 불안감을 조장, 돈을 소독해서 돌려주겠다며 지폐와 동전을 수거하고 나중에 은행에 돌려받으러 오라며 허위 영수증까지 발급을 했습니다. 야, 저런 말을 믿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아까 폐기했다고 했잖아요. 수거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뉴스 봤던 사람은 더 믿었겠죠. 이에 남아공 중앙은행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직원을 보내 현금을 수집하는 일은 없다며 중앙은행 직원을 사칭한 범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 정말 범죄자들은 왜 이렇게 똑똑할까? 너무 나빠. 불안 심리를 악용하는 게 너무 괘씸하죠. 저런 일이 있으면 중앙은행 홈페이지에 가서 검색 한번 해보면 그죠? 예, 그런 것도 절차도 조금 점검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일상도 파괴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물론 그로 인한 범죄까지 하루빨리 싹 사라지길 바랍니다. 당신의 도시는 안전합니까 싶고 7위 공개합니다. 배달 음식 결제 중 벌어진 일. 두 분 배달 음식 자주 드십니까? 네. 자주는 아니고 주말에 가끔 뭐 요리하기 싫을 때. 자, 그렇다면은 두 기자님 이번에 소개할 범죄 타겟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배달앱 관련 신종 범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시켜 먹었던 A씨.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카드 사용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받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450만 원이나 결제가 돼버린 겁니다. 450만 원이요? 저건 저도 저렇게 안 시켜 먹거든요. 450만 원 어떻게 시켜 먹어요? 배달 음식 450만 원 어떻게 먹어? 과다 청구된 금액보다 더 황당했던 점은요. 카드가 결제된 곳은 한 금은방이었다는 점입니다. 배달앱이? 그렇죠. A씨가 단 한 번도 들르지 않았던 곳이었죠. 아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450만 원이 결제가 돼요? 그러니까 앱에 보통 카드 번호 등록해 놓잖아. 아하. 그거 해킹이 됐나? 오. 깜짝 놀란 A씨는 그 즉시 경찰에 신고.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주도한 일당들이 붙잡히며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배달앱에서 음식 주문을 하면서 만나서 결제하기, 즉 대면 결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네, 25,000원 결제해드릴까요? 아, 기계가 이상하네. 잠시만요. 카드 단말기에 오류가 났다며 다른 카드 단말기를 꺼냈습니다. 이제야 되네요. 됐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다행히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듯 했지만 그렇게 A씨는 범죄에 당한 것입니다. 배달기사가 처음에 사용했던 카드 단말기는 일명 스키머로 불리는 신용카드 복제기. 카드 결제 단말기인 척 속여서 먼저 A씨의 신용카드 정보를 복제한 뒤에요. 결제가 제대로 안 됐다며 뒤늦게 진짜 카드 단말기를 꺼내 음식 대금을 결제했던 것이죠. 그리고 배달기사는 복제한 신용카드 정보로 금은방에서 450만 원을 결제. A씨는 신용카드 결제 내역 문자를 받은 뒤에야 뒤늦게 자신이 범죄에 당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제할 때는 실제로 주문 액수만 딱 찍히니까 이상한 문제 없다. 넘어갔겠지. 근데 정보는 다 넘어간 거지. 그렇지. 복제는 이미 된 거고. 야, 이거는 정말 누구라도 당할 수 있겠다. 이에 경찰은 추가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범죄 예방을 위해 가급적 온라인상 선결제를 우선적으로 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배달 기사님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부 사람들의 범행 때문에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면서 애꿎은 배달 기사님들까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져야겠습니다. 당신의 도시는 안전합니까 싶고 6위를 공개합니다. 모모 게임으로 공포에 빠진 뉴욕. 자, 이번 특종은 미국 뉴욕에서 최근 유행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아우, 모모! 뭐야? 기절했어요. 이 게임이라고요? 그냥 서 있는 사람을 저렇게 때려서 기절시켜버려요? 왜 저러는 거야? 원하는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 처음 보는 사람 같은데? 지금 보시는 이 충격적인 영상은 일명 노가웃 게임. 자, 일면식도 없는 보행자를 단 한 번의 펀치로 의식을 잃도록 하는 묻지마식 범죄입니다. 이게 왜 유행이야? 근데 너무 충격적이다 이거. 무슨 게임이야 이게? 범죄, 노가웃 범죄죠. 네. 노가웃 게임은 1992년 MIT 대학원생이었던 잉베 라우스타인이 3명의 고등학생에게 펀치를 받고 사망하면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고등학생들은 낯선 사람을 한 방 치는 게임이었다고 설명. 만약 단 한 번의 펀치로 상대방을 제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공격 대상이 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2013년 51세 마이클 다니엘스와 장애인 노숙자 랄프 산티아고 등이 노가웃 게임의 희생자가 되며 사망. 이외에도 2013년 한 해 동안 미국 전역에서 이 노가웃 게임이 유행했는데요. 이에 노가웃 폭행 억제법이라는 법안이 제출될 정도로 노가웃 게임은 당시 미국 내 사회 문제로도 떠올랐습니다. 그랬던 노가웃 게임이 2022년 뉴욕에 또다시 재현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하게 당하는 거잖아요. 피해자들이 대부분 등치 큰 뭐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힘없는 좀 약자들일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겠죠. 그죠? 최근 뉴욕에서 발생한 약 20건의 노가웃 게임 희생자들 중에는 30대와 50대 남성은 물론 74세 여성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성별 불문, 나이 불문의 피해자들이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도심 한복판, 쇼핑센터 등 백주대낮, 사람도 많은 곳에서 피해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뉴욕 시민들은 뉴욕에 살기가 두렵다며 공포에 떨었는데요. 뭐 인적이 드문 곳에 가지 마세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없는 게 번잡한 데서도 저런 짓을 하니까 우리가 여행 가서도 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뉴욕은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는 곳입니까? 그렇죠. 도대체 저런 게임을 왜 하는 거야? 형사사법대학 겸임 교수 마이클 알카사르는 이러한 폭행을 가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느낀 분노와 지루함을 표출하는 거죠. 라고 의견을 밝히며 법 집행관들은 성범죄, 가정폭력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범죄자들을 불구속 수사하도록 한 일명 보석개혁법이 이 범죄자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있다며 현행법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뉴욕 도시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은 노가웃 게임, 뉴욕이 아닌 미국 전역으로 안타깝게도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게임이 아닌 잔인한 범죄임을 깨닫고 더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도시는 안전합니까 싶고 5위를 공개합니다. 보이스피싱. 안 당할 자신 있나요? 두 기자님은 보이스피싱 수법하면 뭐 어떤 것들이 먼저 떠오릅니까? 요새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워진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어려워진 사람들을 정부에서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아니면은 가족 중에 누가 위험하다거나 이런 걸 번호를 해킹하면서 진짜 그 사람의 번호로 요즘에는요. 보이스피싱 수법이 더 교묘하고 더 치밀하게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2022년 3월 40대 의사 A씨는요. 지방검찰청 소속의 검사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으로부터 A씨의 가상자산 계좌가 도용됐다며 수사를 위해 보유한 가상자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 또한 의심을 품었고 가상화폐 거래소 공식 번호 및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은요. 수사 대상이 맞다라는 대답. 그리고 검찰 수사관이 연락드릴 겁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안내하는 대로 따라주시면 됩니다. 라는 안내였습니다. A씨는 이후 대출을 실행해서 실제 출금해 봐야 명의가 범행에 연루됐는지 알 수 있다는 수사관의 이야기에 대출을 받았고요.
예적금, 보험 등을 모두 해약, 현금을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니 근데 금감원 공식 번호로 전화해서 확인을 했다며? 그렇습니다. 그럼 금감원 공식 번호를 받은 사람이 저 보이스피싱 일당이었던 거예요? 나름 확인한다고 해봤지만 A씨는 결국 보이스피싱 역대 최대 금액인 총 41억 원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와 41억 원 진짜 어우. 거래소에 전화해. 금융감독은 다 전화해. 그렇지. 사실 확인했는데 2중, 3중으로 이게 어떻게 걸린 겁니까, 이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공개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에게 위조한 구속영장과 공문, 그리고 보안 프로그램이라며 링크를 하나 보냈는데요. 보내준 링크는 다름 아닌 악성 앱이었습니다. A씨가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의 휴대폰을 해킹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이요. 원격 조종을 통해 금감원과 은행, 경찰 등 관련 기관 어디에 전화를 걸어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화가 오도록 했던 겁니다. 다른 전화로 하지 않았으면 모르는 거였군요. 그렇죠. 뭐 당황하셨어요?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그 이제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는 절대 돈을 빼내지 않습니다. 자, 그뿐이 아닙니다. 띵동. 귀하께서는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특별 저금리 대출 신청 대상으로 선정되셨습니다. 땡동. 고객님께서는 소상공인과 취약 근로층을 위한 긴급 처방 민생 안전지원금 지급 대상이십니다. 이 또한 대부분 사기입니다.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변경해 준다거나 지원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개인정보 등을 빼내서 금전적 피해는 물론이고 해당 계좌를 보이스피싱으로 갈취한 자금들의 인출책, 자금책으로 이용해서 자칫하면 나도 모르게 가해자가 돼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이 얼마나 교묘하고 치밀했던지 2019년에는 한 경찰서 강력팀장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당했다고 합니다. 야 이제 당한 사람을 바보라고 할 수도 없겠군요. 경찰이 당했어요. 경찰 강력팀장이 당했다니까. 누구나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수사기관과 제도권 금융회사 및 관공서는요. 전화, 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자금, 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세요. 또 주의하세요. 당신의 도시는 안전합니까 싶고 4위 공개합니다. 그녀를 믿지 마세요. 길고 긴 솔로 생활 끝에 인연을 만들고자 데이트 앱을 다운받은 남성 A씨. 자, 여러 프로필 중 러브 타입 할 것 같은 한 여성에게 호감을 표시를 하고 친추도 하고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준이님 안녕하세요. 너무나 제 스타일이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무무님도 스타일 좋으시네요. 준이님은 쉴 때 뭐해요? 난 캠핑 좋아하는데. 우리 되게 통한다. 저도 캠핑 좋아해요. 오래간만에 느끼는 설렘과 기분 좋은 예감에 잔뜩 들뜬 A씨. 뭐야? 벌써 포인트 다 썼어? 얼른 충전해서 같이 캠핑 가자고 메시지 보내야지. 무무님 오늘 하루 뭐 했어요? 난 여행 왔는데 사진 볼래요? 사진? 볼래. 아 뭐야? 포인트가 또 없어? 충전. 아 대화를 하거나 뭐 사진을 보거나 그러려면 포인트가 필요한 거군요. 예. 뭐야 이게? 이 앱이 좀 그랬습니다. A씨는 포인트 결제로 순식간에 400만 원을 탕진. 뭔데 이게? 그런 아이 나 순진한 놈 저 텐다. 쭈니? 아 오글거리네. 사실 A씨가 설렘과 함께 대화한 상대는 여성이 아닌 남성. 사기꾼들은 데이트 앱을 통해 남성들을 상대로 여성인 척했고요. 이성과 대화나 또 사진을 주고받을 때 필요한 포인트 결제를 유도. 이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기는 신종 사기였던 건데요.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무려 3만 명에게 12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와 많이 또 뜯었다 진짜. 그 외로운 심리 이용해서 아니 아까 너무 리얼하게 화내시던데 얼마 언제? 결제했어요? 아니 여보세요. 네? 내가 데이트 앱까지 쓸 정도로 그렇게 외롭진 않아요. 눈동자 떨리면서 얘기할 거예요? 내 400만 원. 전화기 꺼내봐. 지워줄게.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이제 외로워서 대화 막 하고 그러면 계속 돈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사진 계속 보내고 그러면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사진도 당연히 자기 사진 아니고 어디서 퍼왔을 거고. 당연하지. 자, 이들은 사기를 위해 체계적으로 범행을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남심을 공략하기 위해 남성들의 관심을 끌만한 대화 주제 또 말투를 교육받았고요. 심지어 피해자들과 대화 시 실시간으로 대화를 피드백, 뿐만 아니라 눈길을 끌 수 있는 프로필 사진을 도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받은 남성 조직원들은 여러 계정을 만들었고요. 한 명당 5명에서 16명까지 최대한 많은 남성들을 끌어들여 포인트 결제를 유도했는데요. 하지만 조직원 중 한 명이 체포되면서 이들의 범행도 결국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작정하고 속이면 사실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데이트 앱 중에 뭐 정상적으로 하는 게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방법이 없지 뭐. 진짜 이거는 당하고도 모르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조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외로우셔도 사랑은 포인트나 또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음으로 주고받는 게 진정 가치 있는 만남 아닐까요? 당신의 도시는 안전합니까? 싶고 3위를 공개합니다. 나도 모르게 모모와 약속? 2019년 2월 일본 도쿄에 거주하는 A씨가 받은 한 통의 전화. 사사츠카 경찰서입니다. 주민분들 안전 확인을 위해 전화드렸는데요. 현재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명이십니까? 애들은 다 시집 장가 보냈지. 나랑 영감이랑 둘이 살죠. 혹시 집에서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건 없으세요? 아이고, 집 앞에 가로등이 나가 있는데 이런 것도 고쳐주시나요? 아, 그럼요. 관련 부서에 전달해 놓겠습니다. 야, 이거 뭐 되게 친절한 동네인데요? 오, 주민을 위한 서비스 확실한데요? 혼자 사시거나 뭐 그런 어르신들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좀 여쭙고 하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주제가 오늘 또 불안하네. 불안하죠? 사실 이 전화는 A씨가 노인인지 그리고 누구와 사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A씨는 76세, 남편은 80세 노인으로요. A씨가 이 전화를 받고 며칠 뒤 A씨의 자택에 경찰 복장을 한 강도가 침입합니다. 미리 준비해온 범행 도구로 A씨 부부를 결박한 뒤에요. A씨가 집에 보관 중이던 약 400만 엔, 한화 3,8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처럼 일본에서 특히 노인들을 벌벌 떨게 한 범죄, 일명 아포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약속을 뜻하는 영어 어포인트먼트와 전화를 뜻하는 일본어 대화의 합성어인데요. 이른바 약속을 정하는 전화라는 뜻의 신종 범죄 유형입니다. 강도는 집주인이 노인일 경우 힘으로 제압하기 쉽다는 점과 일본의 많은 노년층이 은행보다는 집에 현금을 보관하는 경향이 강한 걸 노려서요. 전화로 범행 타겟을 물색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시청에서 연금 대상자 확인 중입니다. 연소득이 500만 엔 이상이신가요? 간단한 질문이라 생각하고 순순히 대답했다가 강도 피해자가 된 노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전화 받으면 뭐 그냥 뭐 흔한 설문조사겠거니 생각하지 누가 이게 범죄일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통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갑자기 돈 얘기 꺼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경각심이 가질 법도 한데 이거는 그냥 뭐 의심을 좀 덜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경시청은 일단 모르는 번호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는 신중하게 받아야 한다며 경고했습니다. 아포덴, 비단 일본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출처가 어디인지 되물어보시고요. 사소한 거라 생각되는 질문이라도 신중하게 답변하시고 관할 경찰서나 관공서에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여름 대만 출국 후 사라진 청년 5천 명의 행방은 대만을 발칵 뒤집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끔찍한 범죄 사건의 정체는 바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취업 알선 사기 및 인신매매 사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 그런 가운데 2021년 말부터 국제 인신매매단은 주로 대만인을 상대로 해외 취업 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법을 살펴보면 SNS를 통해 한 달에 최대 3,270달러, 한화 약 443만 원을 쉽게 벌게 해주겠다 같은 달콤한 제안을 건넸고요. 대만인들이 캄보디아나 동남아 국가에 도착하면 납치 및 감금,
이들은 정말 악랄하게도 같은 대만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보이스피싱에 강제 동원됐습니다. 꿈 많은 청년들을 아니, 그러니까 인신매매도 끔찍하지만 이것도 범죄에 가담하게 만들어서 범죄자로 만든 거 아니에요? 범죄를 만든 거죠. 절박한 취업을 하기 위한 저 마음을. 피해자들은 주로 캄보디아와 미얀마, 베트남 등의 감금. 가까스로 탈출한 대만인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총으로 무장한 감시책들이 지키고 있는 살아선 못 나오는 현실판 지옥에 감금됐는데요. 이곳에서 매달 정해진 인원을 유인하지 못하거나 범죄에 가담하지 않을 경우 가혹한 고문과 폭행이 이어지고요. 와 저거 엄청 때려. 요즘 그런 게 벌어졌다고? 심지어 여자들은 성폭행까지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단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부위별로 가격을 매겨 거래하는 천인공노할 짓까지 벌였고요. 그리고 피해자 일부가 목숨을 걸고 탈출해 신고했지만 조직이 현지 경찰을 매수한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허다했다고? SNS는 뭐 우리들도 많이 하잖아. 그럼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대만 당국에서도 구직 사이트에 가짜 취업 공고를 단속하고는 있지만 SNS를 통한 개별적인 연락까지는 막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요. 그리고 대만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각국에서 피해자들이 속출. 2022년 8월 대만 정부에선 인신매매 대응팀을 구성해 피해자 구조와 인신매매단 체포에 나서는 등 인신매매단과의 전쟁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일단 뭐 생지옥을 만들어 놨네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게 아직도 감금돼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못 구한 거예요, 아직 다. 가족들의 품으로 빨리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2022년 1월 한 여성이 세 남성에게 둘러싸여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 그리고 한 성인 남성은 10대 소녀를 성희롱했는데요. 그런데 두 사건 모두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아니 엄연히 피해자가 있고 성범죄인데 이게 왜 처벌이 안 되는 거죠? 그 이유, 두 사건 모두 현실이 아닌 메타버스에서 벌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인데요. 2021년 12월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사이버 성폭력 범죄는 2021년 4,349건으로 61% 증가. 메타버스 플랫폼 주 이용층인 10대, 20대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내에서도 성희롱, 아바타 동작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 강요, 아바타를 집요하게 쫓아가고 아바타의 집 앞에 낙서를 하는 스토킹뿐 아니라 메타버스 아이템을 선물하고 친밀감을 형성, 이후에 현실에서 신체 사진과 영상 등을 요구한 뒤 추가 요구를 거절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일명 그루밍 성착취 범죄까지 메타버스에서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등장한 겁니다. 열심히 개발해서 만든 걸 또 저렇게 써먹네요. 어떤 좋은 기술이 나와도 저렇게 악용하는 사례도 같이 진화하니까. 정말 신박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메타버스 내 성범죄는 일종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볼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바타에게 인격을 부여할 것인가? 가상세계에 현실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현재 새롭게 등장한 아바타 성범죄에 적합한 법적 처벌 근거가 없는 것도 문제인데요. 같은 논리로 메타버스 내 유사 성행위가 직접적인 성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행법상 성매매 처벌법, 청소년 보호법으로 처벌하기도 어렵고요. 대신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아바타 간 거리두기, 계정 차단, 삭제 등의 기능, 그리고 음란물,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의 유포 방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고요. 국회에서도 디지털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제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 조금씩이지만 메타버스 성범죄에 맞서고 있습니다. 가상과 현실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 변화하는 세상에 맞게 우리의 대비도 더 촘촘해야 하지 않을까요?